194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연합군의 솔로몬 제도 반격 작전은 그 작전명이 발톱을 뜻하는 토네일 작전이었는데 그 목표는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과 부겐빌 중간의 뉴조지아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수의 일본군 병력뿐만 아니라 비행장도 있어서 연합군의 최종 목표인 라바울로 가려면 건너뛸 수 없는 요충지였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뉴조지아 섬 남동쪽과 랜도바 섬에 상륙했는데 뉴조지아 섬 일본군 최대 기지는 문다 지역이었지만 미군은 방어가 철저한 이곳에 바로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최종 목표를 앞두고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섬에 상륙하는 작전 형태는 앞으로 태평양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연합군 측에서 자주 선보일 전략이기도 합니다. 랜도바를 점령한 미군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문다 동쪽의 자나나에 병력을 다시 상륙시켰고 동시에 뉴조지아 섬 북쪽에도 3개 대대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토넬 작전은 문다의 점령이 아니라 최종 공격을 위한 상륙과 교두보 확보가 목적이었고 미군 기록은 7월 5일로 토네일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군은 작전 개시일인 6월 30일 당일 뉴조지아를 포함해 총 6군데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후 문다 지역 근방 상륙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서 이번 반격 작전에서 초반 상륙의 지휘를 맡은 리치먼드 터너 제독의 명성이 확고해졌습니다. 터너 제독은 1942년 8월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작전도 지휘해서 성공시켰는데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별명이 테러블 터너였습니다. 터너에게 임무를 맡긴 니미츠 제독도 터너 제독을 평하면서 신랄한 성격에 거만하고 융통성이 없지만 작전에 매우 뛰어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제독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상관뿐 아니라 직접 모셨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한때 터너 제독의 부참모장을 지내고 나중에 해병대 대장이 되는 로버트 호가붐은 터너 제독은 상륙작전에서 함정 한 척 한 척의 위치와 임무 등을 포함한 작전 세부 내용을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터너 제독 밑에서 일한 적이 있고 나중에 미 공군 대장이 되는 네이선 트와이닝은 터너 제독이 단호하지만 거만한 성격을 가졌고 어떤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 목소리를 높여 상대방이 소리 지르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너 제독이 상륙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고 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작전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상륙작전의 명지휘관인 터너 제독은 앞으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터너 제독의 지휘로 미군 병력이 상륙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실제 전투를 수행할 육군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초반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미군은 이미 점령한 뉴조지아 남동부 세기 포인트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 공병대 시비즈가 날씨와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며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쉽게 상륙한 미군의 문다를 향한 총공격이 임박하자 일본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7월 6일 새벽 1600명의 지원 병력을 뉴조지아에 상륙시켰는데 그 전날인 7월 5일 새벽부터 콜롬방가라 해역에서 치러진 해전으로 일본군은 구축함 2척을 잃고 미군도 구축함 1척과 경순양함 1척을 잃었습니다. 일본군은 뉴조지아 지원병력 상륙작전이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 제도 중부의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책임진 일본 해군은 남동방면 함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후사카 지니치 중장이 1942년 10월부터 제11 항공함대 사령장관이 되었고 12월에는 이곳에 원래 있던 제8함대와 제11 항공함대를 총괄하는 남동방면 함대가 편성되었고 후사카 지니치가 남동방면 함대 사령장관 겸 제11 항공함대 사령장관이 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뉴조지아에서의 미군 위협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남동방면 함대 사령부를 1943년 7월 6일 라바울에서 부겐빌의 부인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제 초반 미군의 교두보 확보와 양측 지원부대 상륙을 거쳐 뉴조지아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뉴조지아의 일본군은 뉴조지아 본토와 콜롬방가라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육군 제38사단 229연대와 제6사단 13연대를 중심으로 남동지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사사키 미노루 소장이 지휘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콜롬방가라에 약 3,300명 그리고 뉴조지아에 약 3,700명이 배치되었다는데 기록에 따라 총 7,000명이 아니라 6,000명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오타 미노루 소장이 지휘하는 제8연합특별육전대 병력 약 4,000명이 있었고 이외에 공병대 격인 해군 서령대가 약 3,6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타 미노루는 일본군의 미드웨이 섬 상륙부대 해군 지휘관이었지만 미드웨이 해전 패배로 미드웨이에 상륙하지는 못하고 이후 뉴조지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상륙부대의 육군 지휘관이었던 이치키 키오나오는 미드웨이 해전 2달 뒤인 1942년 8월에 과달카날 테나루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뉴조지아의 일본군도 육군 수비대와 해군 수비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일찌감치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서 뉴조지아의 일본군은 전부 사사키 소장이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사사키 소장은 이미 7월 2일에 랜도바에서 미군이 뉴조지아로 건너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군과 일본군의 접촉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의 위성사진인데 일본군 근거지인 문다와 미군이 상륙한 자나나가 이곳들입니다. 문다 일본군은 대략 이 정도 선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군 최전방에서 자나나에 상륙한 미군 교두보까지는 약 4km 정도입니다. 일본군과 미군 진영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바리케 강인데 이 강 동안에서 이미 7월 3일 일본군 척후병들과 미군 간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다음날 1개 소대를 동원해 이 지역을 소탕하려고 했으나 곧 미군 500여 명을 발견하고 소탕 작전을 포기한 채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도 보시다시피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일본군이 맞닥뜨렸던 미군은 처음 자나나에 상륙한 제43보병사단 172연대 1대대에 169연대 1개 중대가 보강된 부대였습니다. 미군은 교두보가 확보되자 계속 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뉴조지아 섬에서 7월 초에 공세를 취하면서 북쪽에 상륙한 미군과 남쪽 자나나에 상륙한 미군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남쪽 지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문다 지역과 그 동쪽을 확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일본군 진지와 수비 라인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자나나 해변에 미군 172연대 1대대가 상륙해 마련한 교두보가 보입니다. 미군은 이곳에 랜도바에 있던 172연대와 169연대 병력 대부분을 서둘러 상륙시켰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문다였고 랜도바에서 바다를 건너 해상 침투를 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조지아의 미군 제43사단장은 존 헤스터 소장이었는데 172연대와 169연대가 넘어오면서 43사단 사령부도 자나나로 옮겨졌습니다. 미군은 이제 자나나 지역에서 문다 쪽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아까 위성사진에서 보셨듯이 진경로는 정글과 늪, 험한 산지와 하천으로 덮여 있었고 미군은 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제38사단 229연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이 문다 비행장 동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고 해군 6전대 병력이 해안 쪽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대들을 단위 부대 부호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군을 아군 입장으로 보면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적군은 원칙상 마름모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미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일본군도 사각형이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혼동됩니다. 남쪽 지역의 미군은 43사단 부사단장이었던 레너드 윙 준장 지휘하에 진격을 시작합니다. 172연대가 남쪽에서 169연대는 북쪽에서 각각 출발해 공격 개시선인 바리케 강에 도착한 후 동시에 문다로 최종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군 2개 연대는 7월 5일에 바리케 강으로 진격을 시작했는데 남쪽의 172연대는 숨어있던 일본군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쉽게 물리치고 예정보다 빠른 7월 6일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169연대는 일본군의 저항에 말려 6명 전사, 30명 부상의 피해를 입고 7월 8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169연대의 진격을 방해한 일본군 부대는 229연대 11중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이 맞다면 일본군 1개 중대가 미군 1개 연대의 진격을 정글에서 3일간 막은 셈입니다. 이 사진은 미군 172연대 병사들이 정글과 개울을 뚫고 전진하는 모습이고 미군이 정글 속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뚫어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7월 9일) 자나나에서의 야포 사격 후 6시 30분 두 연대에 진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흐른 9시 30분이 되었는데도 출발한 부대는 하나도 없었는데
바리케강이 범람해 있었고 출발지의 지형이 워낙 험해 진격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특히 169연대는 바리케강까지 오면서 일본군의 저항에 큰 고생을 했는데요. 출발 전날 밤에도 일본군이 수경지에 들어왔다고 착각해 아군끼리 5인 사격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대검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워낙 겁을 먹은 나머지 노이로제의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날 172연대는 꽤 많은 거리를 전진했으나 169연대는 날이 저물 때까지 출발 지점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0일 169연대도 드디어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연대의 전진 속도는 예상보다 매우 느렸는데 후방에서는 공병대가 아까 나온 사진처럼 보급로를 열심히 뚫고 있었지만 전방에서는 병사들이 탄약, 식량, 물 등 모든 것을 손으로 날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월 10일 미군 두 연대는 일본군 전방 방어선에 맹렬한 저항을 못 뚫고 있었는데 보급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43사단 헤스터 소장은 다른 작전을 고안합니다. 바로 172연대를 남쪽으로 돌려 해안가로 진출시키고 거기서 함정으로 보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69연대가 계속 일본군 방어선을 공략하는 사이 172연대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미군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해안가의 라이아나를 점령해야 했는데 이미 이틀 동안 아무런 보급을 못 받아서 식량과 물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 172연대는 이 지역을 지키는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걸려 진격을 멈추고 맙니다. 이 사이에 윙 준장은 작전 시작부터 실망스러운 전투력을 보여준 169연대장 존 이슨 대령을 7월 11일 해임했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문다 지역을 지키는 일본군의 주 방어선을 못 뚫는 상황에서 7월 12일이 저뭅니다. 여기선 일단 이 지역 작전을 7월 12일 상황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야기를 사건 발생 순서대로 커버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인데요. 7월 12일 밤 13일 새벽에 인근 지역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943년 7월 총반격에 나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 섬입니다. 일본군은 뉴조지아 섬 서쪽과 콜롬반가라 섬에 육군과 해군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빗금이 쳐진 곳이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미군이 남쪽 문다 근방 자나나에 상륙해 진격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뉴조지아 북쪽 해안에 상륙해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게 될 미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군의 상륙 지점은 라이스 앵커리지, 라이스 정박지라는 곳인데 솔로몬 제도 북쪽 부겐빌 등의 항구에서 일본 함정들이 보급 등을 할 때 오는 해상로 종착점입니다. 남쪽에 상륙해 문다를 바로 노리는 미군은 2개 연대 주력이 전부 상륙했는데 북쪽에 상륙한 부대는 육군 2개 대대와 해병대 레이더 1개 대대로 총 3개 대대였습니다. 이 부대들의 지휘관은 해병대 해리 리버세지 대령으로 4개월 전인 1943년 3월부터 기존 해병 레이더 대대들을 통합한 제1해병 레이더 연대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코만도 부대와 같은 것을 미군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니미츠 제독도 태평양에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섬에 투입할 일종의 특수부대 창설을 지지해서 1942년 2월에 해병대 산하에 제1 레이더 대대와 제2 레이더 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여기서 해병 레이더 대대 3파 역을 맡은 사람이 당시 해병대 소령 에반스 칼슨이었는데 1930년대 후반에 중국으로 파견되어 모택동, 주을레, 등소평 등 공산당 지도부를 만나고 이들을 따라 중국 내륙을 다니면서 팔로군의 게릴라 전술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칼슨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일본의 호전성과 위험을 미국에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곳에 주둔한 해병 부대를 지휘했는데 이를 기회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아들인 제임스 루즈벨트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습니다. 칼슨은 이후 해병 제2 레이더 대대의 지휘를 맡았는데 이때 자신이 배운 중국어를 이용해 경호라는 슬로건을 만들어냈고 이 뜻을 자신이 협동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슨이 중령이었을 때 제2 레이더 대대를 이끌고 과달카날에서 활약했고 제1 레이더 대대도 메릿 에드슨의 지휘하에 역시 과달카날에서 활약하다가 7월 초에 리버세지의 지휘를 받으면서 뉴조지아에 상륙하게 됩니다.
원래 해병 레이더 부대는 경무장으로 적진에 신속하게 투입되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런 작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원래 엘리트 부대인 해병대 내에 또 하나의 엘리트 부대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1944년에 해병 레이더 부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터너 제독과 리버세지 대령은 라이스 앵커리지 부근에 3개 대대 병력을 무사히 상륙시키고 남진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뉴조지아 전역에 일본 해군 부대를 합쳐서 연합 육전대라고 불렀는데 북쪽에 상륙한 3개 대대가 맞닥뜨리게 될 일본군은 해군의 쿠레 제6특별육전대 중심이었습니다. 미군 3개 대대가 상륙을 전부 마친 것은 1943년 7월 5일 새벽이었는데 리버세지 대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진을 명령합니다. 앞으로 작전이 펼쳐지게 될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미군 NLG 노던 랜딩 그룹의 상륙지 라이스 앵커리지입니다. 이 지도는 실제 지형을 약간 돌려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곳이 에노가이와 바이로코이고 일본 해군 육전대 본부가 바이로코에 위치했습니다. 미군 상륙지로부터 에노가이까지 직선거리가 대략 5km 정도 되고 에노가이와 바이로코 사이 지역을 드래곤 반도라고 부릅니다. 미군 사전 정찰에 의하면 상륙지로부터 에노가이까지 행군 지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군 3개 대대는 해안 쪽이 아닌 내륙 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3개 대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해병 제1 레이더 대대와 37사단 145연대 3대대, 37사단 148연대 3대대였습니다. 기록이 정확하지 않지만 145연대 3대대 본부 중대를 포함한 일부 병력은 상륙지에 남아 라이스 앵커리지 방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전 정찰과 달리 지형도 행군하기 쉽지 않았던 데다가 비가 계속 내렸고 중장비가 60mm 박격포밖에 없었고 정예 병력이었던 레이더 대대는 꾸준히 전진했지만 푹푹 빠지는 진창에서 81mm 박격포와 중기관총, 탄약까지 지고 오던 148 3대대 M중대가 행군 시작 몇 시간 만에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이날 밤 미군은 에노가이로 향하는 강 상류 지역에 도착해 이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뒤로 처진 148 3대대 병력은 약 2.5km 떨어진 곳에 수경지를 마련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미군이 행군해오던 이 지역도 그냥 다 정글로 덮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7월 5일 새벽부터 선두 레이더 대대가 약 8km 정도를 행군하는 데 그쳤습니다. 7월 6일 아침이 되고 강 상류의 미군은 강을 건너려고 했으나 5일의 호우로 강이 불어나 있었고 이제 강 깊이가 2.7m에 달해 도저히 그냥 건너갈 수 없었고 부교를 건설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뗏목이나 통나무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고 결국 근처에서 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7일 미군은 에노가이를 향해 북상하면서 일본군 정찰대를 만나 교전을 치렀고 선두에선 해병 레이더 대대가 에노가이 남쪽 트리리를 점령했습니다. 7월 7일의 전투에서 미 해병 3명과 일본군 10명이 전사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왼쪽으로 빠진 148 3대대가 바이로코 에노가이 지역에서 문다로 향하는 길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코로 향하는 길목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에노가이로 전진하면서 미군을 막으려는 일본군의 저항이 커졌지만 결국 미군은 7월 11일 에노가이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은 에노가이를 점령하기까지 51명이 전사했고 7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에노가이 부근 드래곤 반도에서 미군이 정찰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문다를 향한 남쪽 지역 미군의 진격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 기록에 의하면 에노가이를 점령하기로 되어 있던 날짜는 7월 6일로 이미 계획보다 5일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뉴조지아 섬의 남쪽과 북쪽에서 미군이 고전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은 쿨라만 해전대에 이어 또 한 번의 병력 수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일본 최상위 단위는 제8방명군이었고 그 밑에 솔로몬 지역의 제17군과 뉴기니 지역의 제18군 그리고 다른 사단과 부대들이 있습니다. 제17군은 과달카날 패전을 직접 겪었고 당시 산하에 사단이 제6사단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군은 문다 방어를 위해 7월 9일에 콜롬방가라의 병력 약 1200명을 뉴조지아로 보냈고 이제 병력이 모자라는 콜롬방가라 방어를 위해 북엔빌에서 지원 병력을 보내기로 합니다. 대상 병력은 제6사단 산하 3개 보병연대 중 하나인
제45연대 2대대와 포병 1개 중대였습니다. 콜롬방가라로 가는 병력은 총 1100명에 물자는 100톤가량이었고 이를 구축함 4척으로 이루어진 수송대로 옮기고 이 4척의 호위를 위해 제2수레전대 구축함 5척에 경순양함 1척을 동원합니다. 이번 작전을 지휘할 제2수레전대 사령관은 이자키 슌지 해군소장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미 다룬 쿨라만 해전에서 제3수레전대 사령부가 전멸했기 때문에 제2수레전대 및 기타 함정들이 7월 7일 급히 남동방면 함대로 편입되었습니다. 호위 임무를 맡은 제2수레전대의 기함은 1925년에 취역한 경순양함 진치였습니다. 일본 함대는 상륙부대를 태우고 곧 출발했습니다. 일본 호위 함대는 7월 12일 오후에 라바울에서 나와 부겐빌 북단 북하를 거쳐 뉴조지아로 향했고 육군 병력을 태운 수송 구축함들은 약 3시간 후 부겐빌 담단 부인을 출발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곧 솔로몬 제도 곳곳에 배치된 연합군 해안 감시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즉각 쿨라만에서도 싸운 에인스워스 제독에게 일본 함대를 막을 것을 명령합니다. 일본 함대가 이번에도 10척이나 되자 홀지 제독은 가능한 모든 구축함을 동원하기로 하고 7척의 구축함을 모아 토머스 라이언 대령에게 지휘를 맡기고 에인스워스와 합류하도록 합니다. 토머스 라이언 대령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1923년 관동 대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고 이때 미국인 여성 한 명의 목숨을 구해서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습니다. 라이언 대령의 구축함 7척과 에인스워스의 함대를 합쳐 미 함대는 경순양함 3척과 구축함 10척으로 일본 함대에 맞서게 되었지만 새로 투입된 구축함 7척은 순양함과 같이 작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이언 대령은 20분 브리핑을 듣고 서둘러 지휘에 임해 구축함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미 함대는 이 전투에서 서로 간 통신의 콜사인 등 대신에 평문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 미 함대에 뉴질랜드 해군 경순양함 리엔더가 합류해 미 경순양함 호놀룰루, 세인트 루이스와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구축함 7척과 합류한 에인스워스 제독의 함대는 쿨라만을 향해 항진했습니다. 일본 함대도 콜롬방가라 해역을 향해 다가왔는데 경계를 맡은 제2수레전대가 쿨라만 입구에서 혹시 올지도 모를 미 함대를 막는 사이 육군 병력을 실은 구축함 4척이 양육을 마치는 계획이었습니다. 미 함대의 계획은 뉴조지아 북단 비수비수 포인트에 7월 13일 오전 1시까지 도달한 후 오전 2시 30분까지 일본 함대를 기다리다가 접촉이 없으면 툴라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쿨라만 해역을 향하는 미 수병들은 장비를 계속 체크했으며 긴장해서 담배를 피워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미 함대 전방에는 카탈리나 항기가 경순 호놀룰루의 통신원을 태우고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 전체는 긴장 속에 목적지로 항진했습니다. 진츠는 1925년 7월에 취역한 센다이급 경순양함의 2번함입니다. 기준 배수량은 5,195톤이었고 속력은 35.3노트로 시속 약 65.4km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센다이급은 1920년대 함이라서 이후 일본 경순양함들에 많이 장착되었던 15.5cm 포보다 조금 작은 59경 14cm 즉 5.5인치 포를 장착했고 구축함 부대를 호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센다이급의 1번함이 센다이이고 3번함이 지금 보시는 나카인데 원래 5척을 더 건조하려고 했다가 취소되고 대신 중순양함 2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순양함 진츠와 나카에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지도에 표시된 곳이 일본 시마네현 이호노세키라는 곳이고 여기서 1927년 8월 24일에 일본 해군 함정 약 35척이 갑군과 을군으로 나뉘어서 야간소 등 상태에서 뇌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1시경에 경순양함 진츠와 같이 훈련에 참가했던 구축함 와라비가 충돌해서 진츠의 함수에 보일러가 박살난 와라비가 폭발 후 둘로 갈라진 채 침몰했고 와라비의 함장을 포함해서 92명이 사망했습니다. 진츠도 무사하진 않았고 함수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는데 이 사진은 그날 사고 후 대파된 진츠의 함수 부분을 찍은 것입니다. 와라비에서 사망한 수병과 장교들의 시신은 거의 회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츠와 와라비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선회하던 진츠의 자매함 나카가 이번엔 구축함 아시의 후미 부분을 함수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째 사고로 낙하가 중파되고 아시가 대파되어 아시에서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1927년 8월 14일 일본 해군의 두 차례 충돌 사고를 미호노세키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이 사고로 일본 해군성은 진츠의 함장이었던 미즈시로 케이지 대좌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을 요코스카 진수부 군법회의가 맡게 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기 바로 전날인 12월 26일 당시 44세였던 미즈시로 대좌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미즈시로 대좌가 사망하자 이 사고로 120명의 사망자가 난 두 척의 구축함이 포함된 제27 구축대 사령이 60일 근신 처분을 받았으나 발령 직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토 간지 연합함대 사령 장관에게도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선두에선 구축함 미카즈키 뒤에 경순양함 진츠가 따라왔고 그 뒤에 구축함 유키카제, 하마카제, 기요나미, 유굴의 순이었습니다. 7월 13일 오전 0시 15분 카탈리나 정찰기가 일본 함대를 발견했고 20분 뒤에는 일본 함대의 정확한 구성과 침로, 속도까지 전부 타전합니다. 이때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접수한 미 함대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선두 구축함 5척 뒤에 경순양함 3척, 그리고 후미에 구축함 5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0시 44분 일본 정찰기가 미 함대를 발견했고 진츠 바로 뒤에 위치했던 구축함 유키카제의 전파 탐지기에서 미 함대에서 나오는 레이더파를 탐지해서 미 함대의 존재를 먼저 알아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구축함 하루츠키에 탑재되었던 삼식 1호 전파 탐신의 3형 13호 전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시 해역에는 국지성 스콜 때문에 견시병들이 미 함대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 함대를 발견한 정찰기로부터의 통신도 해독 등 절차 때문에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역탐 덕분에 일본 함대는 미 함대의 기습에 걸리지 않고 이미 전투 준비를 하면서 다가왔고 뒤에 따라오던 수송 구축함 4척에 콜롬반가라섬 북단을 지나기 전에 남서쪽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함으로써 수송대가 전투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구축함 유키카지에서 미군 레이더 신호를 미리 포착한 것이 일본 함대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병력 수송을 보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전속력으로 일본 함대와의 거리를 좁힐 것을 명령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미 함대가 우수한 레이더로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 1시 3분 일본 함대를 완전히 포착한 에인스워스 제독은 구축함들의 어뢰 발사를 명하고 경순양함들은 포격전 준비를 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기습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함대는 이미 오전 1시 8분 미 함대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고 곧바로 미 구축함들도 일본 함대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진츠는 미 함대 쪽으로 탐조등을 밝혔는데 이것으로 진츠의 위치가 미 함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고 곧 레이더로 유도된 미 함대의 경순양함 3척 6인치 포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뒤에 따라오던 유키카제의 어느 하사관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함대가 미 함대의 포탄이 떨어져 만든 물기둥으로 이루어진 숲을 통과하는 듯이 보였고 기함 진츠에 명중탄이 속출하는 것을 관측창으로 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츠는 1시 17분 조타 기능을 잃었고 이자키 사령관과 진츠의 함장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훌라만 해전에서 일본 기함 니즈키를 덮친 불운이 진츠에게도 반복된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롬반가라 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츠가 큰 피해를 입고 대열에서 빠져나온 후 미 함대의 다음 포격 대상은 유키카제였지만 유키카제는 행운의 여신이 같이 하는 함이기 때문에 다른 승조원들이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유키카제는 1940년에 취역해 태평양 전쟁 초반부터 참가했고 남태평양에서도 산타크루즈 해전, 과달카날 해전 등에서 싸웠습니다. 유키카제는 1939년부터 취역을 시작한 카게로급 구축함 19척 중 8번함입니다. 이 채널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 해군의 구축함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결론만 놓고 보면 유키카제는 카게로급 19척 중 유일하게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많은 전투를 거치면서도 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콜롬반가라 해전 관련 자료에서 유키카제 불침함 언급이 나와서 지금 여기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전투에서 유키카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츠가 불타고 있을 무렵 선두에 섰던 구축함 미카즈키는 1927년에 취역한 구형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뢰를 한 번 쏘고 다시 장전하는 장치가 없었고 어뢰 발사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진츠를 도우려고 했으나 미군의 함포 사격이 워낙 맹렬해 연막을 피우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미국 구축함들은 서로 거의 같은 시간에 많은 수의 어뢰를 상대편에 발사했는데 집중 포격을 받은 진츠의 두 발의 어뢰가 명중해 전투 시작 후 1시간도 안 되어 침몰했습니다. 커리어를 사고로 시작한 진츠는 태평양 전쟁에서 필리핀과 자바해 전투에 참가했고 과다카날 작전을 거쳐 1943년 7월 13일 새벽 콜롬방가라 해전에서 육군 병력을 싣고 가는 구축함 부대를 이끌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반 전투에서 어뢰를 맞은 것은 진츠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 함대에는 미군 경순양함 2척 이외에 뉴질랜드 경순양함 리엔더가 있었는데 일본 함들이 쏜 어뢰 중 하나가 리엔더의 좌연 중앙 부분에 명중했고 리엔더는 26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후 전투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이제 북서쪽으로 퇴각해서 다시 어뢰를 장전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일본 함대와 미 함대는 각각 한 척씩의 경순양함을 잃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날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에서 일본 함대를 포격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일본 구축함 4척 유키카제, 하마카제, 키오나미, 유우구레는 북서쪽으로 퇴각했다가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18분 정도의 어뢰 재장전을 마치고 남쪽을 향했습니다. 이때가 1943년 7월 13일 오전 1시 36분경이었고 미 함대는 2척의 구축함을 남겨놓고 선두의 구축함 3척에 이어 경순양함 2척과 후미 구축함 5척이 나머지 일본 구축함들에 맞서기 위해 1시 42분 북서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오전 1시 56분 미 경순양함 호놀룰루에서 북서쪽에 있는 함정들을 포착하지만 미 함대 지휘부에서는 이게 과연 적함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첫 번째 전투를 치르면서 미 함대 전위의 구축함 3척 니콜라스, 오베넌, 테일러가 미 함대 지휘부와 교신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아군 함들의 포화를 퍼부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미군 지휘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양측 함대가 더 가까워진 오전 2시 5분경 미 함대를 지휘하는 월든 에인스워스 제독은 상대함 쪽으로 조명탄 발사를 명령했고 곧이어 적함임을 확인한 후 우현 60도 선회와 포격 개시를 동시에 명령했습니다. 당시 에인스워스 제독이 탑승했던 미 함대 기함 호놀룰루의 함장 로버트 헤일러 대령은 이때가 진짜 파티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미 함대와는 달리 일본 함대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함정들이 미국 함대임을 알고 있었고 미 함대가 포격을 개시했을 때 일본 구축함들은 이미 어뢰를 발사한 이후였습니다. 오전 2시 8분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의 함수 부분에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몇 초 뒤 미 함대의 맨 뒤에 따라오고 있던 구축함 그윈에도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3분 뒤인 2시 11분 미 함대 기함 호놀룰루의 우현 함수 부분에도 어뢰가 명중했고 다른 한 발은 한미 부분에 그대로 박혔으나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미 함대는 대혼란에 빠졌는데 조타 기능이 고장난 구축함 그윈이 불길에 휩싸여 호놀룰루로 돌진했고 호놀룰루에 함교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충돌에 대비해 엎드려 있는 사이 두 척의 함은 약 50m 차이로 간신히 충돌을 면합니다. 또한 경순양함이 뒤에 따라오던 구축함들 중 하나였던 뷰캐넌의 함수 부분이 구축함 우드워스의 한미 부분을 긁고 지나가기도 했지만 서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의 어뢰가 명중하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구축함 그윈으로 59명의 전사자를 냈고 다음날 오전 자침 처리됩니다. 미 함대는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 구축함들이 어뢰를 전부 쏘고 오전 2시 30분경 퇴각한 것이었습니다. 전투 시작 전 호위 구축함들과 미리 분리되었던 일본 수송 구축함 4척도 콜롬방가라 섬에 싣고 왔던 육군 병력 1100명과 물자를 전부 성공적으로 양육시켰습니다. 4척의 구축함은 오전 3시 40분까지 양육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부겐빌로 귀환했습니다. 콜롬방가라 동쪽에 쿨라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어진 이번 해전으로 일본 함대는 경순양함 진츠가 침몰하고 약 482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진츠와 함께 온 수송대를 포함한 구축함 9척은 경미한 피해만 입었습니다. 요키카제는 큰 피해를 입은 진츠 바로 뒤에서 집중 포격을 받았으나 살아남아 귀환했습니다. 미 함대에 합류했던 뉴질랜드 경순양함 리엔더는 어뢰를 맞아 크게 손상을 입었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리엔더는 속도도 느렸고 미군 경순양함들이 초반 전투에서 10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때 6인치 포탄을 160발 정도밖에 발사 못해서 전투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리엔더는 이번 작전 이전 인도양에서 추축국 무장 상선을 격침시키기도 했으나 일본 함대와 진검승부로 전투를 치르는 것은 무리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투 이후 툴라기에 입항한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를 찍은 것인데요. 함수 부분에 어뢰를 맞아 손상된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것도 툴라기에 정박한 세인트루이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943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자세히 봐도 앞부분 손상이 없는 것 같고 이전 사진에 나온 리페어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투 이전에 찍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뢰를 맞은 미국 기함 호놀룰루의 함수 부분이 무너져 내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사진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은 함수 쪽에 수병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호놀룰루의 후미 부분에 충돌했지만 터지지는 않은 일본 어뢰가 만든 구멍을 통해 어느 수병이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트리스로 구멍을 막아 해수가 들어오지 않게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와 호놀룰루는 1943년 11월까지 수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본 경순양함 진츠의 생존자들인데 미 해군이 준 옷을 입고 구축함 니콜라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이 구조한 진츠 생존자는 이 두 명이 전부이고 일본 잠수함이 21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콜럼반가라 해전 이후 홀지 제독은 뉴조지아 해역에서 순양함으로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구축함만으로 작전을 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뉴조지아와 콜럼반가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계속 병력을 증원시켰고 이제 뉴조지아에 상륙한 미군이 일본군과 결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점점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뉴조지아 전역,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쪽 지역을 보면 미군이 7월 5일 새벽에 상륙해서 내륙 쪽으로 접근한 다음에 북상에서 7월 11일에 에노가이 지역의 일본군을 격퇴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3개 대대 중 하나였던 미육군 37사단 148년대 3대대는 이쪽 지역의 일본군이 남쪽 문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을 막고 있었는데 이 대대는 다른 부대보다 정글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보급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에노가이가 점령된 이후 차차 풀리긴 했지만 여기 보이는 미군 K레션 하나로 하루에 10명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길목을 점령함으로써 남쪽 문다 지역으로 가는 일본군 증원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일본군은 미군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길을 이용해 문다로 지원병을 쉽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바이로코 지역을 공격해야 될 차례가 되었는데 주 공격을 맡을 해병 제1레이더 대대가 이때쯤 되면 워낙 지쳐서 실제 공격에 쓸 수 있는 병력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북쪽에 상륙한 3개 대대를 지휘하던 해병대 리버세지 대령은 지원병을 요청했고 해병 제4레이더 대대가 7월 18일까지 에노가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148년대 3대대도 바이로코 공격을 위해 복귀를 명령했고 미군은 이제 북쪽 지역의 최종 공격 목표인 바이로코를 향한 진격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육군 제6사단 45연대 3대대를 콜롬반가라에서 바이로코로 보내 기존에 배치되었던 쿠레 진수부 제6특별육전대와 함께 이곳 방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 문다 지역을 향한 남쪽 전선에서도 미군이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근거지인 문다와 비행장을 향한 미군의 공격은 2개 연대를 거의 전부 동원해서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 방어선에 걸려 미군 공격이 멈췄고 정글을 뚫고 오는 보급이 너무 대책이 없어 미군은 172연대 병력을 남쪽으로 돌려 라이아나 해안을 점령하고 해상으로 보급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일본군도 박격포를 쏴대면서 거세게 저항했고
북쪽에서 에노가이가 함락된 하루 뒤인 7월 12일 밤에는 일본군이 사격에 방해되는 나무들을 전부 쳐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급이 잘 안되어 거의 굶던 172연대는 다음 날인 7월 13일 라이아나 해변으로의 마지막 500m 전진을 시작했고 7월 13일 늦은 오후 이곳을 지키던 일본군을 격퇴하고 라이아나 해변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라이아나 해변에서 잡힌 일본군 포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밤 남쪽 랜도바 섬의 미군 기지에서 상륙정 12척이 식량과 물을 싣고 라이아나로 향했으나 이때 이미 해변을 장악하고 있던 미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륙정들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신호가 없어 상륙할 해변을 못 찾은 상륙정들은 식량과 물을 싣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낮에는 43사단의 존 헤스터 사단장이 169, 172연대와 더불어 43사단의 나머지 하나 남은 보병연대였던 103연대 3대대와 해병대의 경전차 소대를 라이아나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당시 103연대 3대대 병사들이 랜도바에서 라이아나로 가는 상륙정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륙정들은 다음 날인 7월 14일에 라이아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상륙정들이 접근하는 것을 본 문다 지역의 일본군이 포격을 가했으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라이아나를 장악한 미군은 원래 상륙지인 자나나와의 사이에 해저 전화선을 깔았고 이제 문다를 향한 공격 준비를 하게 됩니다. (172연대가) 해안가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 169연대도 공격을 시작했는데 7월 13일에 전선 좌측에 중요한 능선을 점령하고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능선을 점령한 169연대 3대대는 점령 이후 일본군을 막으면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군은 또한 37사단 145연대 1대대를 자나나에 상륙시켜 169연대를 돕게 했습니다. 미군 2개연대는 이 지역을 공격하면서 90명 전사에 636명이 부상당했고 그 외에 이질 등으로 1천여 명이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또한 전투를 처음 경험하는 미군들 사이에 전투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도 빈번해서 당시 어느 군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전체 병력의 약 20%가 울거나 손을 덜덜 떨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 증상을 보였고 매우 작은 소리에도 과도하게 놀라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하루에 약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병사들이 이러한 신경쇠약으로 후방으로 보내졌고 일선에서 작전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데도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도 곧 후방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이 미군 진지에 자주 행하던 야간 기습도 병사들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는 병사들이 정글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새소리 등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매스 히스테리아가 되어서 전염병처럼 퍼졌다고 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증상을 정신적인 증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증상은 대부분 2, 3일 정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낫는다고 하는데 7월 상반기 뉴조지아의 미군은 준비 부족으로 병사들에게 이런 배려를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전투에 대해 미군 지휘부가 큰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뉴조지아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 37사단과 43사단의 상위 단위가 제14군단이었고 43사단장 존 헤스터가 뉴조지아 아큐페이션 포스, 뉴조지아 점령군 사령관이었는데 이렇게 뉴조지아에서의 지상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자 홀지 제독을 중심으로 한 미군 수뇌부는 뉴조지아 지상전을 지휘할 새 사령관으로 제14군단을 지휘하던 오스카 그리스월드 소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존 헤스터 소장은 43사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결국 잘 풀리지 않는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 셈이 되었습니다. 뉴조지아 남쪽 지역 공격을 맡은 43사단은 169연대장과 대대장 중 한 명이 경질되고 이후의 작전에서 사단장도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다 인명피해도 많아서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겪은 전투에서 매우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다 지역을 지키던 일본군 부대 중 하나인 제38사단 229연대는 한 해 전인 1942년에 과다카날에서 정글 전투를 이미 경험해본 부대여서 앞으로 43사단이 문다 전투를 과연 어떻게 치르게 될지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자로 지휘권을 인수한 그리스월드도 실제 전투를 지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스월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력만으로 문다를 점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37사단 145연대의 나머지 병력들 그리고 25사단에서 161연대를 증원 병력으로 받기로 하고
추가 병력이 전부 도착하고 모든 준비가 될 때까지 정비에 힘쓰기로 합니다. 또한 뉴조지아 남쪽과 북쪽의 미군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작전을 펼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공격 예정일은 그리스월드 부임 10일 후인 7월 25일로 정해졌고, 미군은 완전히 준비를 마치고 문다에 대한 최종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후의 작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스월드가 부임하고 약 3일 동안 문다 지역 전선은 큰 전투는 없었는데, 미군은 일본군 주 방어선에 조금씩 접근하면서 다수의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일본군 기관총 진지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데다가 나무 등을 이용해 잘 위장되어 있어서 미군 병사들은 사격을 받으면서도 어디서 총을 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군은 분화고나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M3 경전차를 이용해 이런 진지를 하나하나 파괴했는데, 대전차포가 없던 일본군도 화염병이나 다른 무기 등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7월 17일이 되자 투입했던 전차 중 2대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월드는 전차를 이용한 작전을 잠시 중지하고 다른 전차 소대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문다 지역 전선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 지역이 뉴조지아 일본군 최대 근거지 문다이고, 이곳이 문다 일본군 활주로입니다. 미군은 해안가의 라이아나를 점령했고, 내륙 쪽에 있던 169연대가 레인키 리지라고 불리는 능선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69연대는 또 하나의 공격 목표를 발견하는데, 바로 이전에 점령한 능선에서 약 400m 남서쪽에 있는 고지였습니다. 미군은 이 고지를 7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격하기 시작했고, 공격은 169연대 1대대가 맡았습니다. 1대대는 공격 전에 뜨거운 커피와 도넛을 먹고 전투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군 보급 사정이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는 켈리힐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일본군은 이미 이 고지 방어를 포기하고 떠난 후였고, 169연대 1대대는 오후 3시 30분 고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고지 위에서 미군은 문다 비행장 남쪽 바다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저녁 때 박격포와 야포로 이 고지를 공격해서 미군 14명이 전사하기도 했고, 해가 지고 보병으로 돌격을 감행했으나 전부 격퇴되었습니다. 169연대 1대대는 후방에서 어려운 보급을 받으면서 계속 고지를 지켰지만, 일본군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고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야간의 미군 진지에 대한 기습 공격 이외에는 수비만 했는데, 일본군은 문다 지역의 주력이었던 육군 38사단 229연대에 추가로 콜롬방가라에서 육군 제6사단 13년대 병력이 문다 지역에 도착한 상황이었고, 뉴조지아 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일본군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수비만 한다면 결국 계속 밀려오는 미군에 패할 수밖에 없고, 공격만이 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격 작전을 준비합니다. 일본군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13년대 병력 중 일부를 동원해 해안 쪽이 아닌 내륙 쪽으로 미군 전선의 오른쪽을 지나 후방까지 진출하고, 거기서부터 미군을 공격해 혼란에 빠뜨리고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미군을 상대해 수비를 맡고 있던 229연대는 계속 미군을 견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6사단 13년대 2개대대 병력은 미군이 지휘부를 교체하면서 정비하고 있던 7월 14일 밤부터 내륙을 통과해 미군 전선 우측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군의 반격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다 지역 북쪽에 있던 6사단 13년대 중 2개대대 병력이 미군 쪽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38사단 229연대는 미군에 맞서 수비를 하면서 전선을 지키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군 수비는 해안 쪽이 43사단 172연대, 내륙 쪽이 같은 사단 169연대였고, 이때 랜도바에서 온 103년대 3대대 등 추가 병력도 이 지역에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13년대가 전진하는 루트는 지도는 하얗지만 완전히 밀림 속으로,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에도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때 미군은 해안 쪽과는 다르게 내륙 쪽 끝부분 전선은 거의 뚫려 있다시피 했는데 미군 정찰병들이 7월 17일 오후 이 지역에서 이동하는 250에서 300명의 일본군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모르는 사이 기습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건 이미 들통나버렸고 미군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일본군이 공세를 취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일본군 공세가 시작된 것 이외에 미군 지휘부는 현재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들어오는 오른쪽 측면 전선이 너무 약했고 처음 상륙한 후방에 자나나로부터 오는 보급로도 일부 거점만 빼고 전혀 수비가 안 되었고 해안부터 내륙도 도로가 잘 안 되어 있어 신속하게 지원 병력을 전투 지역에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본 13년대 병력이 미군 방어선을 우회하는 데 성공하고 229연대가 앞에서 공격한다면 잘못하면 전선을 지키는 미군 부대가 포위당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황급히 대책을 세우고 있던 7월 18일 0시 15분경 일본군 229연대 3대대 병력이 미군 169연대 1대대가 지키고 있던 고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날 낮부터 일본군 229연대 병력이 공격을 위해 집결하는 것을 미군이 발견하고 예상 집결지에 야포 사격을 퍼부어 일본군은 공격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 공격에서 실패한 일본군은 기관총으로 전진하는 부대를 엄호하면서 들어왔는데 미군의 수비에 격퇴당하면서도 재돌격을 감행해 고지의 미군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169연대 1대대는 한밤의 전투에서 고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고 날이 밝고 고지 근처에서 102구의 일본군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29연대의 다른 대대인 2대대는 남쪽 해안가의 전선을 공격했는데 이곳은 랜도바에서 상륙정을 타고 도착한 103연대 3대대가 지키던 곳이었습니다. 169연대 1대대가 지키던 고지 전투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는 103연대 3대대가 공격을 가한 일본군을 쉽게 격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군 전선의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온 일본군 13년대 2개대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날의 공격에서 일본군의 문제점은 229연대 병력과 13년대 병력 간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동작전을 펴지 못하고 각 부대가 따로따로 미군을 공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미군은 7월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미군 전선 우측을 돌아가는 13년대 병력을 이후 발견 못해서 전투를 치르지 못했고 일본군 13년대 병력은 미군 주력이 있던 전선이 아니라 훨씬 후방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도는 현 전선의 동쪽 먼 지역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군 본거지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이 이쯤 되고 약 보름 전에 미군이 처음 상륙했던 곳이 자나나입니다. 곧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7월 18일 새벽에는 이곳 자나나에 43사단 사령부가 위치해 있었고 일본군 13년대의 2개대대가 이곳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에는 공병부대, 의무부대 등 여러 지원부대의 시설과 막사가 넓게 퍼져 있었는데 특히 사단본부의 통신 장비들이 있는 곳에 일본군이 난입해 전화선을 뜯어버리고 스위치보드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이곳 근처 고지에 박격포를 설치하고 사단 지휘소를 포격하려고 하자 포병대에 급히 연락해 해당 위치를 포격하도록 했고 뉴조지아 미군을 총지휘하는 제14군단장 그리스월드 소장은 근처에 있던 부대를 급히 자나나로 파견하고 37사단 148연대의 1대대를 날이 새자마자 랜도바에서 자나나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일본군 6사단 13년대 2개대대 병력은 미군에 별 피해를 못 주고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콜롬방가라에서 전투를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치고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13년대가 229연대와 합동작전을 펼쳐서 미군 후방으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 169연대가 지키고 있던 곳을 공격했다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7월 18일 새벽에 뉴조지아 전투 최초의 일본군 대공세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7월 18일의 공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뉴조지아 남쪽에서의 일본군의 공세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바이로코 에노가이를 중심으로 한 뉴조지아 북쪽 해안에서도 미일 양군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군 3개대대는 이곳에 상륙해서 에노가이를 점령하고 바이로코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부대는 육군에서는 37사단 148연대 3대대와 145연대 3대대였고 제1해병 레이더 연대에 제1대대가 있었습니다. 랜도바의 제14군 사령부를 둔 그리스월드 소장은 이곳 지휘관 리버세지 대령에게 매일 북쪽 지역의 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쪽 부대가 가진 무전기로 타전해도 랜도바에서 수신이 어려웠던 반면에 거리가 훨씬 더 먼 뉴조지아 섬의 세기 포인트에서는 신호가 잘 잡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리버세이지의 북쪽 부대와 랜도바의 군단 사령부가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 일단 세기 포인트로 무전을 보내고 그걸 다시 과달카날로 보낸 다음 과달카날에서 다시 랜도바로 보내는 식으로 소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쪽 지역 미군이 처했던 문제 중 하나로 미군이 점령한 에노가이와 일본군 치하의 바이로코 가운데 지역을 드래곤 반도라고 하는데 미군은 7월 11일에 에노가이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계속 정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찰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깊숙이 가지 않고 미군 진영 주위만 도는 경우도 많았고 정찰을 해도 관련 정보를 전혀 들고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항공 정찰을 통해 들어온 바이로코 일본군 진지 사진도 전혀 없어서 미군은 바이로코의 일본군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거의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로코, 드래곤반도, 에노가이 지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 지도는 방위를 약간 수정한 것이고 지도의 윗부분을 북쪽으로 하면 실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일본군은 육군 6사단 45연대의 2대대와 13연대의 2대대, 그리고 해군 쿠레 제6특별육전대의 일부가 바이로코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마 제가 45연대 3대대라고 한 것 같은데 2대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아까 소개해드린 3개 대대 이외에 해병 제4 레이더 대대가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 바이로코 공격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총병력은 약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7월 19일 오후 3시 리버세지는 대대장들을 모두 모아 바이로코 공격 명령을 하달합니다. 공격 일시는 다음 날인 7월 20일 오전 8시였습니다. 해병 제1 레이더 대대의 일부와 제4 레이더 대대가 정면에서 바이로코를 향하고 148년대 3대대는 일본군 진지 우측으로 접근한 것이 주된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날인 7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새벽 5시까지 일본 항공기들이 나타나 에노가이를 폭격하고 기총 소사를 했으나 미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공격 전날 밤에 휴식을 거의 취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미군은 요새화된 바이로코 일본군 진지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해군 함정을 이용한 함포 사격도 요청되지 않았고 육상 공격을 도울 항공기를 이용한 바이로코 공격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리버세지 대령의 항공기 동원 요청이 과달카날의 공격 전날인 19일에야 도착되어 항공기 출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미군이 지금까지 계속 항공기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통신상의 문제로 이 요청이 과달카날에 너무 늦게 들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군 진지에 대한 야포 공격은 야포가 없어서 실행되지 못했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81mm 박격포 6문은 공격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첫 교전이 벌어지고 오후까지 레이더 대대는 전진을 계속했으나 일본군의 94식 90mm 박격포 사격이 시작되면서 미군의 공격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남쪽 전선에서 탱크가 주로 맡았던 일본군 기관총 진지 파괴를 여기서는 탱크가 없었던 관계로 보병이 전부 맡아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해병대는 60mm 박격포가 있었으나 정글이 워낙 빽빽해 사용할 수 없었고 리버세지 대령은 다시 과달카날에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항공기 출격이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일본 진지 우측으로 접근하던 148년대 3대대도 수비에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버세지는 3대대 해병대가 싸우고 있는 곳으로 해지기 전까지 올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이는 시간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결국 미군은 그날 공격을 포기하고 오후 5시에 퇴각을 시작해 방어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미군은 차례차례 에노가이로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보낸 미군 항공기들은 이때 도착해 퇴각하는 미군을 엄호했습니다. 배틀 오브 바이로코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선두에 섰던 해병 레이더 병사들은 46명이 전사하고 161명이 부상을 입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미군의 바이로코 2차 공격은 8월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7월 중순에 뉴조지아 섬에서는 남쪽의 일본군이 미군에 대해 실시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고 북쪽의 미군이 일본군에 대해 실시한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격 준비를 계속하고 있던 남쪽의 미군은 곧 문다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벌어질 문다에서의 미군과 일본군의 혈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